새벽 3시 노량진 수산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이곳은 또 다른 낮을 살아가고 있었죠. 물고기 비린내와 바닷물 냄새가 공기 중에 짙게 퍼져 있는 가운데 형광등 불빛 아래 분주한 손길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화순 씨, 오늘 도미 상태가 아주 좋네요. 이거 하나 줘봐요. 이화수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4세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손목으로 칼을 움직이는 그녀의 손놀림은 20해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갈비뼈 쪽을 칼끝으로 살짝 들어 올려 내장을 제거하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한 번에 칼질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화순에게 이 작은 가게는 평생의 결실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수산시장 구석구석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차린 자기 가게였습니다. 단순한 장사터전이 아니라 그녀의 인내와 꿈이 모여 만든 그녀만의 성이었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자신의 가게를 갖게 된 기쁨은 그 어떤 피로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수산시장 골목은 좁았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정은 넓었습니다. 화수는 옆 가게 할머니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건너편 젊은 상인에게는 손질해둔 생선 몇 토막을 나눠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화순 누님이라 불렀습니다. 나이보다는 그녀가 가진 단단함과 따뜻함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을 테죠. 누님, 이번 주말에 우리 애기 돌잔치인데 좀 와주실래요?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특별히 도미 한 마리 손질해 갈게요. 화순의 하루는 이렇게 새벽부터 시작되어 해가 질 무렵에야 끝났습니다. 손님들과 웃고 시장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때로는 혼자 조용히 바다 냄새를 맡으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들. 그녀가 꿈꾸던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화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화순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림자가 노량진 시장 위로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화순은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에서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화순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고 그 순간 마치 오래전 기억 속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칼을 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이를 가라앉히고 평소처럼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검은 양복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화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등지고 온 세계의 냄새가 다시 그녀의 코끝을 스쳤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활기차게 오가던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상인들 사이에서도 웃음소리가 줄었습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용역이라 소개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화수는 가게 앞에서 꽁꽁 얼린 도미를 해동하고 있었습니다. 손질하던 칼을 잠시 내려놓고 얼음물에 담긴 생선을 꺼내는 순간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4명의 남자들이 그녀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유명하다는 이화순 씨 가게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공손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도미의 배를 가르자 선홍빛 피가 도마 위로 흘렀습니다. 앞으로 이 구역은 우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시장 정비라고 할까요?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거죠. 박 실장의 말에 화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용역들은 이미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벽에 담배를 비벼 끄고 지나가는 여자 손님에게 음담패설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상인들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봐요. 이 회 좀 줘봐요. 맛있어 보이네. 박 실장의 부하 중 하나가 화순이 막 손질한 도미회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님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지만 화순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작업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맛있네. 앞으로 종종 들를게요. 그들은 웃으며 가게를 나갔지만 화순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불길한 전조처럼 들렸습니다. 시장 구석구석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용역들은 신시장으로 손님들을 유도하고 반대하는 상인들에게는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이 조용해질 무렵 화수는 가게 안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 앉아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늘 하루 동안 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역들의 움직임, 상인들의 표정,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화순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순이 가게 문을 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달려가 보니 과일 가게를 하는 김영자가 용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가게 앞인데 왜 물건을 치우라는 거예요? 김영자의 외침에도 용역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일 진열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사과와 배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광경을 보며 화순의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순간 용역 중 하나가 김영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김영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화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상인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화순 씨, 참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화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분노로 가슴이 뛰었지만 무력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뒤돌아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화수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이 도구가 지금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실려간 김영자를 찾아갔을 때 화순의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화수는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는 시간, 그녀는 종종 이렇게 소주 한 병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2병째였습니다. 김영자가 병원에 실려간 후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용역들에게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화순도 답답한 가슴을 술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용역들이 권하는 대로 신시장으로 발길을 돌렸고 화순의 가게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신선한 생선들이 팔리지 않아 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성스레 손질한 회도 꽁꽁 얼린 생선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가게 하나 지키자고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하나. 화수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혼잣말조차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벽에 설치된 CCTV 모니터에는 텅 빈 시장 통로가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을 텐데 지금은 가끔 지나가는 경비원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화수는 소주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4, 젊은 시절의 화순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주변에 둘러선 남자들. 목포 오거리파의 행동대장이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화수는 사진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화수는 조직에서 칼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칼이 들어가면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삶의 회의를 느끼던 순간 그녀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조직원에게 등을 찔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노량진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칼은 이제 생선을 손질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화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게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화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는 가게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맨살 위에 무언가를 챙겼습니다. 오래된 천에 쌓인 칼집이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이자 화순이 결코 잊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밤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용역들의 압박에 지친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화순도 겉으로는 가게 문을 잠그고 떠나는 척했지만 실은 시장 골목 어귀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시장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용역 2명이 보였습니다. 화수는 CCTV 사각지대임을 알고 있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고양이처럼 가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던 용역들이 화순의 존재를 느끼고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순의 손에서 번쩍이는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용역 중 한 명의 팔을 살짝 베어냈습니다. 피부가 살짝 찢어지는 정도였지만 그 정확함과 속도에 용역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마라. 화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용역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화순은 칼을 다시 품에 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과거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리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화순이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10명이 넘는 용역들이 그녀의 가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일 잘못했네. 박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화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긴장감이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순과 용역들 사이의 공기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 실장은 천천히 화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만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자가 칼을 휘두르면 더 무섭다더니 진짜였나 보네요. 박 실장의 손짓에 용역들이 점점 화순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아침 햇살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화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박 실장의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덤벼든 모양인데 박 실장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화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용역들을 위협했던 그 칼이 다시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아무도 그녀가 언제 칼을 꺼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화순은 박 실장을 향해 단숨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가볍고 빨랐습니다. 박 실장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순의 칼이 그의 넥타이를 스쳤고 넥타이 끝이 마치 종이처럼 잘려나갔습니다. 다음은 목이다. 화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단호함에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화순은 박 실장의 목에 칼을 갖다 댔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피부에 닿아 있었지만 아직 피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용역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그들도 이런 절도 있는 칼솜씨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는 화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봐요. 우리 이야기 좀 해보죠.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순은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계심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용역들은 지휘자를 잃은 오케스트라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시장에서 나가세요. 여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화순의 말에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눈을 내리깔았던 그들이지만 화순의 용기에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점점 많은 상인들이 화순의 뒤로 모였습니다. 박 실장은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용역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화순의 귀에 꽂혔습니다. 김 이사님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여기 모두 다 끝장날걸. 용역들이 떠난 후 시장 사람들은 화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질문과 감사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화순의 머릿속에는 박 실장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이사라는 이름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화순은 다시 자신의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주병 대신 노트북이 그녀 앞에 있었습니다. 화순은 김이사라는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화면을 채울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김이사, 본명 김태석. 서울시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자였지만 뒤로는 정치인들과 유착하여 많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 재개발 사업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화순은 사진 속 김이사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화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오랜만이죠.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화순의 남편 정태윤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결혼했지만 3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화순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태윤이었지만 지금 화순에게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김태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서울시 재개발 관련해서요. 통화를 마친 화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모든 별을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화수는 문득 자신의 고향 목포의 밤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밝은 별들이 그녀를 지켜보았으니까요. 이번엔 물러설 수 없어요. 화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칼이 아닌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칼잡이가 아닌 현재의 상인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수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가벼운 화장, 그리고 손에 든 서류 가방. 그녀의 모습은 생선을 손질하는 상인이 아닌 어떤 중요한 만남을 앞둔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화순 씨, 어디 가세요? 옆 가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화수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시장 밖을 향했고 그 눈빛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이사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38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화수는 접수대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예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태윤이 이 만남을 주선한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화순을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석, 일명 김이사였습니다. 그는 화순을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교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과 손목시계가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화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조언대로 그녀는 모든 대화를 기록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 이사는 화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상인처럼 보이지 않는 그녀의 차림새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이사가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화수는 천천히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량진 재개발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 증거라고 했습니다. 김 이사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며 혼자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되물었습니다. 화수는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용역들이 시장 상인들을 위협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김 이사와 어떤 정치인이 만나는 장면, 돈 봉투가 오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화수는 영상을 보여주며 미동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사무실에는 그와 화순 단둘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움은 없었고 날카로운 적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구했느냐며 누가 보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화수는 미동도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라는 것, 그리고 이 자료들이 이미 여러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김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화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또 다른 영상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목포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 이사도 있었습니다. 화수는 그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20년 전 목포에서부터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화순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웠습니다. 김이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과거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화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경찰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군거렸습니다. 화수는 가게 앞에서 조용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함이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시장 중앙광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화순도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용역들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화순과 눈이 마주치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순은 그저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공포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병원에서 퇴원한 김영자는 화순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경찰 뒤로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화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태윤의 대학 동창이자 검찰청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화순에게 김이사도 구속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재개발 비리와 폭력 조직 동원 혐의였습니다. 화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랜 싸움이 끝난 후에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그녀에게 앞으로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화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용역들의 퇴출 소식을 들은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순의 가게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저녁 시장 상인들은 화순을 작은 포장마차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지으며 막걸리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화순에게 건네는 감사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순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 기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화순의 생각은 점점 과거로 향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목포를 떠나오던 날의 기억. 칼에 찔린 상처를 부여잡고 버스에 올랐던 그날, 그녀는 다시는 그런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한번 과거와 마주하게 했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와 혼자 시장 골목을 걷던 화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도 별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짓지 못했던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순은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생각할 것이 많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신선한 생선 냄새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일상의 향기였습니다. 시장은 벌써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전처럼 북적이기 시작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수는 작업대 앞에 서서 칼을 손질했습니다. 생선을 다루는 칼과 어제까지 품에 지니고 다녔던 칼. 같은 도구였지만 그 쓰임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 중에 태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순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김이사와 관련된 모든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태윤은 화순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떠난 후 화수는 가게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까지 그녀가 지니고 다녔던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수는 천천히 그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목포의 어두운 골목길, 피냄새, 비명소리, 그리고 배신. 그녀가 등을 돌리고 떠나온 모든 것들이 이 칼 한 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화수는 칼을 다시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이제 이 칼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나와 바다로 향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뒤편 작은 부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화수는 주변을 살펴본 후 천으로 감싼 칼을 깊은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물살이 일렁이다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화수는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과거가 아닌 생선 비린내 나는 현재,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 가게에 돌아와 작업대 앞에 선 화수는 생선 손질용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날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이어가는 도구였고 화순의 일상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김이사와 박 실장의 구속 이후 재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고 시장 상인들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화순의 가게 앞에는 다시 손님들이 줄을 섰고 그녀의 칼솜씨를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화순은 여느 때와 같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길에는 전과 다른 여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더 깊어진 듯 했지만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닌 미소의 흔적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태윤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 더 화순을 찾아왔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가끔 저녁을 함께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화수는 이제야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태윤은 그런 그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태윤은 화순의 가게 앞에 서서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수는 그의 존재를 느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미 한 마리를 완벽하게 손질한 후에야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윤이 화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이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유죄 판결이 확실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과거를 바다에 묻었고
이제는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시장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화수는 쉬지 않고 생선을 손질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칼질은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다며 감탄하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화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살짝 당혹스러워했지만 내심 기뻤습니다. 해질 무렵 화수는 잠시 가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을이 시장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생선 냄새, 사람 냄새.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20년 전 칼의 여왕으로 불리던 시절, 그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을까요? 화수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칼을 쥐었던 이 손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생명을 거두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양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순 자신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칼은 결국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화수는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상인이 그녀의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모, 오늘 제가 한턱 쏠게요. 일 끝나고 봐요. 젊은 상인의 밝은 목소리에 화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작업대를 깨끗이 닦고 칼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외투를 걸친 화수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을 나서는 화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밤은 아직 젊었고 그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4세 나이에도 화순은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물러났고 그녀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